정보에 가서 색깔만 같이 하자.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입니다. 판사들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1명 가운데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충북대병원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야간당직 전문의 3명이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그만두면서 소아과 교수 2명이 이틀에 한 번 당직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오는 7월에 문을 열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파격적으로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 공백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방 의료기관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제도 개편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일선에서 의료인력이 유의미하게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포크라스 선서 1000마디가 의협은 인류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인 것처럼 결국엔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의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정원 규모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홍콩 ELS는 총 판매액이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정권사보다는 은행이 주로 영업을 했으며 총 분량의 3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고 손실 비율이 50%에 이릅니다. 여러모로 금융윤리와 국민의 노후 대비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1차적인 핵심은 상품 영업 과정에서 과연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서명을 유도했다거나 중도 해지를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등의 고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판결되겠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판별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공정함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홍콩 ELS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가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판매사는 비이자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매 한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바꾼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에 열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국민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상품 영업을 했다면 그 안이한 경영 방식에 대해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2019년 DLS, DLF 불완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면피성으로만 고객보호 형식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홍콩 ELS 사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상생금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 위원장으로서 그간 우리 TF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약 총 5차례 회의를 열어 지역 필수 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다양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둘째,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 셋째, 현재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을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 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 병원 중심 네트워크의 사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규모와 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 의료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관련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 의료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법,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한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하여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에 대한 복무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공보의와 군의 간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 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갈등 해소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찰 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찰 권력으로 야당 대표 제거에 실패하자 직접 폭력을 자행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갈등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입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하고 경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과 국조를 외치는 민주당을 보면서 힘없는 국민들은 누굴 믿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를 꺼내드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더 큰 불신과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당원 당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함께 가면 답이 됩니다. 국민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난을 정쟁으로 악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 때문에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4인, 여권과 야권의 합의 또는 제3의 기관 몫으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공정성이 생명인 특조위는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불공정한 형태로 단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상에는 독소 조항들도 많습니다. 특조위가 압수수색, 동행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 금지 요청 등 세월호 특조위도 가지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협의 당시 수사 중단 불송치 기록물까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민주당이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갔다면
아마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한 선동과 정쟁만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속내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라는 유족들의 바람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공정성과도 진정한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와도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특별법 강행 처리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쪽 편에 이쪽이 한불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예, 기재간사 유성을 의원입니다. 그제 1월 10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현물 ETF 말하여 상장지수 펀드 상장을 승인해서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ETF 상품으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3조 원에 이르고 또 이용자가 627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편성해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B2,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하는 그런 혹시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관리 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이 지금 현재 입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또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제도와 그리고 관련되는 법령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자산 토큰, 또 탈중앙화, 말하여 디파이 관련되는 산업의 급성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뜻하는 우리가 말하여 이제 웹3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웹3의 시대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관선하시고 차례대로 하시고.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권 교체 이후에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 공무원들까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수사 기소했던 문재인 정권의 포갑 정치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오의 정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선웅 전 정책관이 YTN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부산대 병원 의료진들이 테러범인 양 취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XX 눈에는 XX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혐오의 정치, 음모론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전 국민이 시청하시는 방송 인터뷰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라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업 출신임을 내세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선언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뛰어난 응급 조치로 이 대표의 생명을 구해준 부산 의료진을 모욕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정책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깊이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공수처의 제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지난 10일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셈인데 무능 조직의 대명사인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여기저기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내어주며 국민적 동의 없이 탄생시킨 조직입니다. 그런데 1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정치 수사를 진행해 윤수철한 비난을 받았고 반면에 친문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처장 관용차로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간인과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며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1년 4월 정원에 한참 모자라는 13명의 검사체제로 출범하며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자신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남아있는 검사는 2명뿐입니다. 공수처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내부 논의하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공수처 차장은 부장검사의 외부 기고문을 두고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청구까지 벌였습니다. 수사 실적은 서류만 검토하고 종결하는 수사불개 시 공람종결, 타기관 이첩이 대부분이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는커녕 단 한 건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조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수사할 능력도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없고 구성원조차 내분에 휩싸인 이 조직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6번째 회의를 열었지만은 누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장 교체 시기를 맞아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과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고준희 방패물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활용하지 말고 500만의 원전 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에 포화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간 산자위 법안 소위와 2+2 회담 등을 통하여 고준위 특별법 의결에 힘써왔습니다. 민주당 또한 20대 우원식 원내대표, 21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한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 방패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막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20대, 21대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 특별법 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탈핵이라는 정략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생각이십니까?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군 등 500만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위험한 고준위 방패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목소리로 고준위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차례의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00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하고 탈핵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당리당략에 묶여 고준위 특별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9차례의 방패장 부지 선정 과정에 겪은 실패의 아픔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당장 2030년부터 원전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제안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 간사 그리고 양당 지도부와 모여서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준위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즉시 협의의 창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 대통령에게 건의 여부 고민을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부로 입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입송하기 전에 제2여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한번 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쌍특권법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총선용 정쟁 악법이다. 그리고 독소 조항이 있다.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도 같은 지금 이유로 유감을 강하게 표시하셨는데요.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할까요? 다른 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거부권 결정은 이제 그 경우에도 정부로 법이 입송되고 난 뒤에 그 다음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2요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전에 입장 표명이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또 정부로 이송된 연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 절차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장을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은 조금 국민들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국회 부회장 특별법이 그렇게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일당이 원전 산업, 원전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과 또 심각한 의견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2+2 합의체 회의가 시도 안 돼서 오늘 원포인트 회의까지 제한됐는데 원래 대표님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하신 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또 협상 전략이 있을까요? 홍익표 대표가 산업위 쪽에서 일을 했었고 또 본인도 그 법을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공관위에 이철규 의원 들어간 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유심 공천 논란이 예상되는데 좀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민주당에서 그 황운하 의원 같은 1심 실형받은 의원들 공천 적격 판정 내린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철규 의원이 공관이 포함된 문제는 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이신 비대위원장께서 입장을 밝혔으니 원내대표가 굳이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한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만한 적격심사를 왜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잘 아시지 못하는 국민들마저도 문제가 있는 소위 말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심사가 아닌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하게 도덕성과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그런 말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 변론이 의구심이 많다. 그리고 또 당적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조나 아니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를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
조카 피습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 미진하게 했을 경우에 그 후과를 경찰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찰이 수사를 또 뭐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 국회에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종하고 특검이 아무리 뭐 이렇게 그냥 뭐 정말로 제가 뭐 특검이라 그러는데 툭하면 특검이라고, 이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 특검을 해야 특검의 권위도 쓰고 특검이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사가 더 이렇게 공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또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쓰는 것으로 국민들은 특검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이렇게 끈끈이 또 수시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리만 있으면은 계속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출마하셨을 때 공천에서 억울함이 없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좀 많은데 어쩌면 당내에서도 물갈이 우려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말씀하셨던 생각이 변함 없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뭐 언론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에 대한 약속이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정치부 의장께서는 지역 필수 루틴으로 발표하시면서 뭐 지역의 뭐 지역에서 일할 의료 인력 선발 확대 같은 거 이런 방안도 언급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이 처리했던 지역의사제 법안이랑은 다른 취지인가요? 다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정책의장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